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폭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영감, 끝까지 양심은 숨기고 갔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직 특전사 장교였던 제가 손을 꺾고 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겨왔던 진실, 그리고 저를 향한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기까지는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매섭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장례식장 안은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속에서 백기철 씨가 엄숙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만 73세. 평생을 군인으로 그리고 국립묘지 경비대장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영정 속 그의 얼굴에는 살아생전 늘 보여주던 그 굳건한 의지가 여전히 서려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할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국립묘지 동료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애도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묵념을 올렸습니다. 기철이 형,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조문객들의 중얼거림이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서윤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백서윤이 군대 복무를 한 것은 모두 할아버지 영향입니다. 22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특수임무 전담부대 장교로 복무한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건해 보이는 어깨 위로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전역한 지 겨우 3달. 아직 민간인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채로 맞이한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것이. 어린 시절엔 그저 자랑스러운 군인 할아버지였는데 언제부턴가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윤이 군에 입대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서윤아, 많이 힘들지? 할아버지의 부대 후배였던 김상철 씨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상철 씨는 할아버지보다 5살 어렸지만 함께 근무한 기간이 길어 가족처럼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던 대로 조용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기철이 형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 후배들 챙기는 것도 남달랐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김상철 씨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작 할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무뚝뚝했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낯선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나시를 입은 그들의 팔뚝에는 화려한 문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용 문신, 호랑이 문신,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한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저 사람들 뭐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지나가던 그들 중 한 명이
영정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왼쪽 팔뚝에 새겨진 용 문신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영감, 끝까지 양심은 숨기고 갔네. 다른 한 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작은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10년 넘게 우리를 농락하고는.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조문을 온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김상철 씨가 서윤의 팔을 가만히 잡으며 참아라 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윤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조문객이시면 조의를 표하고 가시죠. 서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간의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나시의 남자는 오히려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조이라,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는데요? 이 양반한테 받을 게 있어서 온 건데.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군 복무 시절 단련된 직감으로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장례 중입니다. 다른 일이 있으시면 나중에. 나중에? 검은 나시 남자가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중은 없어요. 이 양반이 죽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대신 예쁜 아가씨가 책임져야죠. 검은 나시 남자가 서윤이 턱을 당기고 얼굴을 만지면서 영정에 대고 말했습니다. 백기철 대장님, 편히 쉬세요. 자식들은 우리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 그러자 서윤은 순식간에 얼굴을 감쌌던 손을 꺾었습니다. 아, 인연이. 말 조심하시죠. 손모가지 아작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모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전직 특전사 장교였던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검은 남자는 서윤이 제압 기술에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손목을 털었습니다. 오 역시 군인 집안이라 좀 다르네. 검은 나시 남자가 다시 비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앞서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2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군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검은 나시 남자는 애써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함부로 나대다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10년간 특전사에서 단련한 몸놀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은 나시 남자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서윤의 손이 그의 목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검은 나시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자처럼 보여도 그 힘은 보통 남자를 능가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제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입니다. 서윤의 손에 힘이 더해졌습니다. 검은 나시 남자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2명이 서둘러 다가오려 했지만 서윤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때 김상철 씨가 급히 다가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서윤이 손을 놓자 검은 나시 남자가 기침을 하며 목을 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년이 감히 나가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은 낫이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남자가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동료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김상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런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영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엄숙한 표정의 백기철 씨가 여전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언제나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6살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의 할아버지는 서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서윤도 할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입학식 날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서윤이 군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독립적이 될수록 할아버지는 오히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서윤이 특전사로 선발되어 더욱 치열한 훈련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할아버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서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여자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아버지, 저는 군인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서윤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것뿐인데 왜 걱정하시는 건지. 군에서 서윤은 강직하고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하들을 엄격하게 관리했고 업무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동기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할아버지와 대화할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윤의 군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으셨고 서윤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많이 술을 드시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서윤이 물을 떠다 드리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렸지.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술을 드실 때마다 비슷한 말을 중얼거리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은 그저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후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조폭들을 보고 나니 할아버지의 말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람 하나가 저들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엮이게 된 것일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독한 그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할아버지가 숨기고 계셨던 비밀에 대한 궁금함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폭들이 남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우리를 농락하고는 받을 게 있어서 온 건데 도대체 할아버지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새벽부터 장례식장에 나와 있던 서윤은 어제와 같은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할아버지를 국립묘지에 모셔야 했습니다. 서윤아, 밤새 잠도 못 잤구나. 김상철 씨가 일찍 나와 서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날인데 더 잘 수가 없죠. 서윤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제 밤의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김상철 씨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 일로 많이 신경 쓰이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기철이 형은 평생 떳떳하게 사신 분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구심은 여전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는 떳떳하게 사셨을까? 그렇다면 왜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조롱한 것일까? 오전 10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어제와 비슷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국립묘지 동료들, 할아버지의 옛 부대 전우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들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으로 찾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철이 형, 좋은 곳으로 가세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문객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할아버지를 좋은 분이라고, 성실한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또 다른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어깨가 넓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어제 그 조폭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역시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서윤은 왠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는 순간 서윤은 그의 정체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팔뚝에 화려한 용 문신이 정장 소매 사이로 살짝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조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고인의 손녀이신가요?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서윤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청마 파이낸스 대표 최도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진입니다. 고인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최도진. 서윤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청마 파이낸스라는 회사 이름도 낯설었지만 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인연이셨나요? 그게 좀 복잡한 인연이라서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도진의 말에 서윤의 경계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제 그 조폭들과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와 어떤 인연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진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저희에게 빚이 있으셨습니다.
꽤 큰 금액이죠.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빚이라니? 할아버지가 평생 근검절약하며 사셨는데 무슨 빚을 지셨다는 것일까요? 무슨 빚 말씀이신가요?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모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고인께서 숨기고 계셨으니까요. 최도진의 입가에 비웃음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참 이쁘네요. 아비한테 물려받은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 서윤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할아버지를 모독하고 자신을 추잡하게 바라보는 이 남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최도진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기분 나쁘게 들으셨나요? 그냥 칭찬이었는데. 칭찬이요?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무슨 일인지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칭찬입니다.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으니 할아버지 빚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도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10년간 특전사에서 단련한 반사신경이었습니다. 찰싹? 서윤의 손바닥이 최도진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장례식장에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봤고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뺨을 만지며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나가세요. 지금 당장.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도진이 서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겁니다. 서윤이 똑바로 최도진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장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이니까 이만 가죠. 하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명함을 하나 더 던지고는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뒷면에는 휴대폰 번호와 함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셨던 거예요? 서윤은 할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정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3일장을 마친 후 서윤은 홀로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국립묘지 경비대장으로 일하면서 15년째 살고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주인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아버지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늘 사용하시던 면도 크림과 군복에 밴 빨래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향기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서윤은 중얼거리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할아버지의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백기철 씨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진급 축하 사진, 그리고 서윤의 사관학교 졸업식 때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윤의 마음속에는 의문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에 나타난 조폭들, 그리고 최도진이 말한 빚. 평생 떳떳하게 사셨다고 믿었던 할아버지에게 과연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서윤은 할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순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오래된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가 평소 읽으시던 신문과 독서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해야지.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정장, 그리고 평상복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옷이 다림질이 잘 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군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옷장 정리를 마친 후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 공책,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의아해하며 서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열쇠 구멍이 보였습니다. 왜 이 서랍만 잠궈 놓으셨을까? 서윤은 열쇠를 찾기 위해 주변을 뒤졌습니다. 책상 위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가 평소 목에 걸고 다니시던 군번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안에 열쇠가 있을까? 서윤은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군번줄을 찾았습니다. 군번줄 끝에는 할아버지의 군번표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열쇠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딸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군용 철제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였는데 겉면에는 녹이 약간 슬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부터 사용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사채 명세서.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날짜와 함께 차용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차용일은 12년 전이었고 이자율은 연 30%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사채를 쓰셨다고?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지지 않고 사시던 할아버지가 사채까지 쓰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공증서였는데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서명이 안 되어 있네? 서윤은 의아해하며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고물상 폐지로 위장된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철순의 고물상 입출고 장부라고 적혀 있었지만 속표지를 넘기자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청마회 자금 흐름.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마회? 최도진이 청마 파이낸스 대표라고 했는데 혹시 연관이 있는 것일까?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종 날짜별로 입금과 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모두 수억 원 단위였습니다. 22년 3월 15일 입금 3억 5천만 원 부동산 담보대출, 22년 4월 20일 출금 2억 원 투자금 회수, 22년 5월 12일 입금 8천만 원 이자 수익. 서윤의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국립묘지 경비대장 월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가 어떤 일에 연루되셨던 것일까요?
장부를 계속 넘겨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마회 회원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할아버지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장 최도진, 부회장 김정수, 총무 박영호, 회원 백기철, 이만수, 정상훈. 할아버지가 청마회 회원이셨다고?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장부 맨 뒤쪽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주의사항 절대 외부 유출 금지. 발각 시 심각한 결과 초래됨. 백기철 협박받고 있음. 빠져나갈 방법 모색 중. 최도진 위험한 인물. 조심해야 함.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계셨다는 것일까? 그리고 최도진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직접 적어 놓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처음엔 단순한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이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만약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장부를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절대 그들을 믿지 마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셨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사시려고 노력했던 할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에 연루되셨던 것일까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장부와 서류들을 상자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보니 최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최도진의 입가에는 여전히 그 음흉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문틈 사이로 최도진을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 그를 보니 더욱 불쾌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집안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최도진이 정중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압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문을 더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참 고집이 세네요. 역시 군인 집안이라 그런가? 최도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가씨, 장난할 시간이 없어요.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빚이 있다고 했죠? 원금만 5천만 원인데 12년 동안 이자가 쌓여서 지금은 2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 장부에서 본 그 5천만 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할아버지가 그런 빚을 지셨다는. 물론 있죠. 차용증도 있고 무엇보다 고인이 직접 관리하던 장부가 있을 텐데요. 최도진의 말에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할아버지의 장부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장부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서윤이 태연한 척했지만 최도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고인이 청마회 자금 흐름을 기록한 장부 말입니다. 그 장부에는 우리 조직의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서윤이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가 장부의 정확한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장부를 넘겨주시면 빚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고인도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도 없고요. 최도진이 회유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절대 그들을 믿지 마라. 그런 장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당신에게 줄 이유는 없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가씨,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참았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고인이 살아있을 때도 계속 미루고 빼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강하게 경고를 했죠. 최도진의 말에 서윤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당신들이 할아버지한테 뭘 했나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인이 너무 완고하셔서 최도진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손녀인 당신이 책임져야죠. 빚은 상속되는 거니까요.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손녀가 할아버지의 대습 상속인 법적으로 상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최도진이 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최도진이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장부를 가져오거나 돈을 갚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도진이 말을 끝내지 않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윤에게 명함을 하나 더 주고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문을 꽉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서윤은 할아버지의 인맥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할아버지가 자주 언급하시던 분이 생각났습니다. 박윤재 대령. 할아버지보다 5살 어렸지만 할아버지가 가장 신뢰하시던 후배였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주소록을 뒤져 박윤재 대령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윤재입니다. 굵직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서윤입니다. 백기철 대장의 손녀예요. 아, 서윤이. 장례식 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많이 힘들지? 박윤재 대령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박 대령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 당연하지.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아? 우리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박윤재 대령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대령은 여전히 군인다운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기철이 형 일로 많이 힘들지? 뭘 도와드릴까? 박윤재 대령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령님, 할아버지가 혹시 청마회라는 곳과 관련이 있으셨나요? 박윤재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청마회를 어떻게 알았지?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최도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최도진이 왔다고? 박윤재 대령이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윤아, 그 사람들과는 절대 엮이면 안 돼. 위험한 조직이야. 대령님도 청마회를 아시는군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곳과 연결되신 거예요? 박윤재 대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철이 형이 군 생활 중에 민간 사업 자금을 빌렸었어.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채업체였던 거야. 사채업체요? 청마회는 겉으로는 투자회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조직이야. 군인들을 상대로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서 돈을 빌려주고는 나중에 엄청난 이자를 요구하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그런 피해자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기철이 형은 저녁 후 사업을 해보려고 투자금이 필요했어. 그때 청마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넘어간 거야.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덫이었던 거지. 박윤재 대령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돌려줄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기철이 형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자율을 올려버린 거야. 그리고 각종 수수료까지 추가해서 원금의 몇 배를 요구했지.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속 고민하고 계셨던 거군요. 기철이 형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조직이거든. 박윤재 대령이 서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절대 그들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까요? 서윤이 박윤재 대령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 거야. 청마회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투자회사로 포장되어 있거든. 게다가 군인들 상대로만 조용히 활동해서 경찰도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기철이 형이 남긴 자료들을 잘 보관해. 그게 유일한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박윤재 대령의 당부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장부 속에는 분명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 대령의 조언도 소중했지만 서윤은 직접 진실을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다시 할아버지의 장부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놓쳤던 부분이 있는지 한 페이지씩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부 중간쯤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로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 장소 서울 강북구 번동 폐공장 2층 사무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오늘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들이 모일까? 서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만약 그들의 회의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대령은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검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군 복무 시절 야간 훈련을 할 때 입던 복장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스마트폰과 소형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북구로 향하는 동안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번동에 도착한 서윤은 장부에 적힌 주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두워진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살피던 중 마침내 오래된 공장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2층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모이는 것 같네. 서윤은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진입로를 찾았습니다. 뒤쪽에 비상계단이 있었는데 녹이 슬어 있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비상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특전사 시절 단련된 몸놀림으로 소리내지 않고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맨 끝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도진을 포함해 남자 5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과 현금 뭉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기철 그 영감 끝까지 골치 아프게 했네. 최도진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었으니 문제없죠. 손녀년만 처리하면 되니까. 다른 남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는 찾았어? 아직이요. 손녀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처럼 내놓으려 하지 않네요. 그 장부만 찾으면 끝이야. 거기에는 우리 조직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거든. 최도진의 말에 서윤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손녀년이 장부를 경찰에 넘기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해. 걱정 마세요. 며칠만 더 압박하면 굴복할 겁니다. 여자들은 원래 겁이 많아서 남자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장부 말고 다른 증거는 없겠지? 백기철이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양반이 우리한테 협박당하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협박이라니 참 듣기 싫은 단어네. 우리는 그냥 정당한 채권 회수를 한 거야. 최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손녀년만 해결하면 이 건은 완전히 끝나는 거지. 백기철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까. 서윤은 계속 녹음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얼굴과 대화 내용을 모두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녀년이 군인 출신이라면서요?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군인이면 뭐 어때? 여자는 여자야. 조금만 더 압박하면 무너질 거라고. 만약에 계속 버틴다면? 최도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게 해주면 되지. 서윤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할아버지 일은 정말 깔끔했죠. 심장마비로 자연사 처리되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줬나? 하하. 남자들이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손녀년도 빨리 정리하자. 더 이상 끌면 귀찮아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압박하겠습니다. 서윤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닥에 있던 빈 캔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 안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지? 누가 있나? 가서 확인해봐.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급히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최도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이미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서윤을 뒤쫓아 나온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였지? 고양이였나? 그럴 수도 있겠네.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자. 남자들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뛰어가다가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약 20분간의 녹음과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서윤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박윤재 대령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령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많이 심각한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증거를 확보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었어요. 박윤재 대령은 서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1시간 후 둘은 용산구의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윤아, 혹시 어제 혼자 뭔가 했니? 박 대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장부에서 그들의 회의 장소를 발견해서 직접 가봤어요. 뭐라고? 그 위험한 곳에 혼자 갔다고? 박 대령이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을 들려주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녹음 속에서 들려오는 최도진 일당의 대화를 듣던 박 대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들이 기철이 형을 이렇게. 박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군 복무를 한 동료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령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군 검찰에 신고해야 해. 군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니까 군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어. 박 대령은 즉시 군 검찰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기철이 형의 원수를 꼭 갚아주겠어. 오후 3시 서울 강북구번의 폐공장 앞에는 경찰 특공대와 군 수사단이 동시에 배치되었습니다. 서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긴급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목표 건물 확인. 2층에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전기를 통해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이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제히 진입하라. 도주할 시간을 주지 마라. 순식간에 특공대원들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1층과 2층을 동시에 포위하며 올라갔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최도진 일당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 들고 엎드려. 특공대원들의 외침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도진이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건물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최도진, 당신은 사기, 공갈,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수갑을 찬 최도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신고했어? 최도진이 다른 조직원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체포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도 동시 검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이 제공한 장부를 바탕으로 청마회 조직원들의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마 파이낸스 사무실 압수수색 완료. 대량의 증거 자료 확보했습니다. 강북 지역 조직원 3명 추가 체포 완료. 무전기를 통해 성공적인 작전 결과가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번 사건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군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적 범죄단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이들은 10여 년간 수십 명의 현역 및 전역 군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생 많았어. 박윤재 대령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기철이 형도 이제 마음 놓고 쉬실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경찰서에서 서윤은 최도진과 마주쳤습니다.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최도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짓이었구나. 최도진이 서윤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입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도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청마회는 12년간 총 47명의 군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 규모는 약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백기철 씨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협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도진은 사기, 공갈,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의 혐의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서윤은 국립묘지에 있는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박윤재 대령도 함께 묘소를 찾아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철이 형, 딸이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요. 형이 자랑스러워 하실 일입니다. 묘비에 새겨진 할아버지의 이름을 바라보며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며칠 후 서윤에게는 청마회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윤 씨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도진과 청마회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묘지에는 몇 안 되는 참배객들만이 있을 뿐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 도착한 서윤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차가운 겨울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은 묘비에 새겨진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화강암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군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시고 특전사가 되는 것을 걱정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몰랐거든요. 서윤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이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둔 것, 특전사로 선발되었을 때의 발령 공문을 보관해 둔 것, 그리고 서윤이 받은 모든 표창장의 복사본들까지.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마회 일로 고생하시면서도 저한테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죠?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서윤은 코트깃을 세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술 드시고 중얼거리시던 말들. 내가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렸지라고 하셨던 그 말.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청마회에 발을 담근 것을 후회하고 계셨던 거죠? 서윤은 할아버지의 장부에서 마지막에 발견했던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로 시작하는 그 간절한 글들을 저는 할아버지가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군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항상 모든 걸 다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땅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전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도 저처럼 실수하고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평범한 사람이셨다는 걸.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저를 지키려고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모든 걸 견디셨던 거죠? 박윤재 대령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청마회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죠. 그 장부도 저를 위해 남겨두신 거고, 그 편지도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쓰신 거고. 서윤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그동안 할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배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묘지에는 서윤 혼자만 남았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늘 저를 걱정하고 계셨다는 걸. 서윤은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정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10년간의 군 복무로 단련된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묘비를 향해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백기철 대장님 충성. 서윤의 외침이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경례를 마친 서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와 화해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부터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묘비에 손을 대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묘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출구에 다다른 서윤은 뒤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석양 속에 할아버지의 묘소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서윤의 마지막 인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은 청마회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도우며 할아버지가 원했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서윤은 할아버지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새 출발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왔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딸 사이의 오해는 풀렸고 끊어졌던 인연은 사랑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윤은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며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영정 앞에서 시작된 분노는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져 갔습니다.